오는 30일부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병원에서나 대중교통을 탈 때는 계속 써야 합니다. 경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의 건설노조 사무실 등 모두 1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노조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건데 노조 측은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외교적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이란에 있는 우리 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우리 외교부도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들여 맞대응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9조 원에 달하는 이란 원유 대금이 묶여 있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인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확진자 격리를 빼고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은 조치였던 실내 마스크까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설 전에 풀지, 설 연휴 지나고 풀지를 논의해 왔는데 준비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30일로 결정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윤영탁 기자입니다. 코로나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정부가 정하라고 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지표가 확실한 감소세여서 언제 풀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방역당국은 어제와 오늘 각계의 의견을 듣고 지자체와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30일로 정했습니다. 방역당국 핵심 관계자는 방역조치 완화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휴를 제하면 가장 빠른 시기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의무가 해제된 거지 자율 착용은 여전히 권고된다며 어디서 벗고 어디서 써야 하는지 알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에서 각 부처와 마지막 조율 과정을 거쳐 내일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발표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내일이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지 꼭 3년째입니다. 이제 곧 실내에서 쓰던 마스크까지 벗게 됐지만 당장 모든 곳에서 다 벗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소라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한 주에 한 명이 2장까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내일부터는 단속도 시작되고 한 달 뒤에는 과태료도 매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나온 건 2020년 1월 20일. 내일이면 꼭 3년째입니다. 전 국민의 70%, 3,600만 명이 걸렸습니다. 숨진 사람도 3만 3천 명이나 됩니다. 확진자 7일 격리를 빼면 사실상 마지막 남은 실내 마스크 의무가 사라지면서 일상 회복이 시작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옛날처럼 마스크 벗고 편안한 생활하는 게 낫다 생각해요. 지금 솔직히 이제 걸려도 이제 감기처럼 독감처럼 지나간 거라 생각해서. 그래도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저는 좀 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안 쓰더라도 혹시 저는 모르니까 그래도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이번엔 1단계로 음식점과 카페, 학교, 영화관, 마트 등에선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나 택시, 비행기 등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같은 의료시설,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2단계가 되면 이런 곳에서도 모두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현재 심각인 코로나 위기 단계도 주의 수준으로 법정 감염병 등급도 지금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다가오는 설을 맞아서 내일부터 귀성길에 나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고향에 내려갈 때는 눈과 비 소식이 있고 돌아올 때는 매우 추울 거란 예보입니다. 미세먼지는 내일도 안 좋을 거라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이한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심이 뿌연 먼지에 갇혔습니다. 여의도 빌딩은 윤곽만 보입니다. 중국발 황사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도 요즘 많이 심해져서 밖에 나갈 때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랑 만날 때도 뭔가 실내에서 계속 만나게 되고. 미세먼지는 내일 더 짙어집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권은 오전에, 영남권과 제주도는 오후에 나쁨 수준을 보일 예정입니다. 눈 소식도 있습니다.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내일 경남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강원은 5cm까지 쌓이겠고 나머지 지역은 1에서 3cm쯤 내립니다. 내일 일단 그치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눈이 내립니다.
설 당일인 22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23일 이후부터는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 막바지에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도를 시작으로 연휴 마지막인 24일에는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기상청은 귀경길에 강한 바람으로 풍랑과 강풍특보도 내려질 수 있는 만큼 항공기와 선박 운항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경찰이 오늘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의 건설노조 사무실 등 1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을 채용하라며 강요하고 또 금품도 요구했다는 혐의입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8시 경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한국연합 등 사무실 14곳에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선 노조원들이 막아서며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공사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이 강요 및 공갈 혐의로 입건한 간부는 20여 명.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회의 자료와 회계 장부 등을 압수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까지 건설 현장에서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 달 만에 929명을 수사했고 이 가운데 2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노조가 받고 있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했다는 혐의, 일부 현장에서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추가 작업비 명목으로 원래비를 받았다는 혐의 등입니다. 두 노총은 노조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몰아가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경찰이 우선 살펴보는 건 채용 비리 의혹입니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 울산, 경남 지부 간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현장 관계자들에 강요했다는 혐의입니다. 노조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불찰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노동조합은 필요한 거고 이런 활동을 하지를 않으면 건설사는 당연히 저가 임금을 책정을 하거든요. 원래비로 불리는 추가 작업비 문제도 있습니다. 시공업체 측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원래비를 뜯겼다며 고발했고 광주에선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노조는 업체가 먼저 요구해온 관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속된 말로 꼬득입니다. 적당히 저희들 수고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중에 고소도 안 하고 그럴 테니 좀 해주십시오. 돈 받지 않겠다 그러면 현장에서 기사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양대 노총은 비리로 이미 제명된 사람과 조합까지 압수수색 대상으로 발표됐다며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관행이 불법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 노조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방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 척결을 강조하자마자 경찰과 국토부, 공정위, 심지어 노동자 편에 서야 할 고용노동부까지 각 정부 부처가 마치 경쟁하듯 노조 압박에 나섰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불법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대응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건설노조를 수사 대상으로 지목합니다. 건설 현장의 집단적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닷새 뒤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언급하고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경찰과 정부기관이 모두 노조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이 배후 공모관계까지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17일엔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합니다. 4월부터 건설 현장 불공정 채용과 관련해 집중 점검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하루 뒤인 어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공사를 막았다며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경찰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대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경찰은 양대노총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국토부는 2주 동안 건설 현장 피해 사례를 취합했더니 전국에서 2,000건 넘는 불법행위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전후한 한 달 사이 5개 기관이 노조를 향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일들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 외교전으로 번졌습니다. 이란 정부가 주이란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주한 이란 대사를 불렀습니다. 말 한마디로 이란과의 관계가 일단 나빠졌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이란 정부가 현지 시간 18일 윤강현 주이란 한국 대사를 불러들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간 우호적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항의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현지 한국 대사를 공개적으로 불러 항의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란은 또 윤 대통령이 최근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 거론한 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대통령 발언 논란이 불거진 후 줄곧 이란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고 이란도 이해했다고 밝혔지만 상황이 오히려 악화된 겁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 역시 오늘 서울에 있는 이란 대사를 불러들이는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핵 관련 발언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이란 측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이란은 2년 전에 우리나라에 묶여있는 석유대금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가량을 돌려달라며 걸프만에서 우리 선박을 납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란과 외교 갈등이 커지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핵 합의를 파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이란의 관계도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전 세계에 있던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을 동결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가량이 묶인 겁니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지난 2021년 걸프만을 지나던 우리 선박을 붙잡고 선원들을 억류하기도 했습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가뜩이나 불편한 양국 관계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입니다. 조금 더 우위에 서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조금 레버리지를 올려가면서 간복인 거죠. 근데 지금 이란과 대한민국은 서로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의 말을 빌미로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우리 선박 등을 향해 긴장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경제 규모가 큰 하나의 축입니다. 이란과 불편한 사이가 이어지면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한 인터뷰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 다만 누군가 전화를 바꿔줘 통화는 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전화는 한번 하신 적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도 못 하고. 네. 하지만 이 대표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만난 적은 없다면서도 김 전 회장과 통화했을 가능성은 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술을 마시다 김 전 회장을 바꿔줬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통화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통화를 했다는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각에선 이 대표 측이 검찰의 진술 확보 사실을 미리 알고 언론 인터뷰에서 사전 대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의 추가 진술 확보 여부는 알지 못한다면서 두 사람이 친분이 있다는 진술은 와전된 것으로 더 이상 친분 운운하는 것은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군부대와 전통시장 등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새벽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영장 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예, 현재 태국에는 쌍방울의 금고직이라고 할 수 있는 김모 이사가 체포돼 있는데요. JTBC가 취재해보니 김성태 전 회장 측근들은 김 이사가 총대를 메고 성태형은 모르는 걸로 하기로 했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 송환을 원했던 김 이사가 김 전 회장 측 압박에 태국에 남기로 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이자 쌍방울 재무 담당자였던 김모 이사가 태국 파타야에서 체포된 건 지난해 12월. 김 전 회장과 함께 귀국하기로 했다가 돌연 태국에 남겠다며 현지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거 혹시 말씀 나누셨나요? 그건 뭐 제가 모르죠. 그 매제분은 왜 귀국 안 하시는 거예요? 뭐 그쪽 사정이죠. 김 전 회장은 4천억 넘는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선 김 이사가 알고 자신은 모른다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검찰은 김 이사가 남게 된 배경엔 김 전 회장 측에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김 전 회장 최측근은 취재진에게 김 이사가 버틸 만큼 버티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이 지난해 이미 이런 계획을 세운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 이사 측근이 취재진에게 김 이사가 총대를 메고 김성태 전 회장은 자금에 대해선 몰랐던 것으로 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진술을 하는 대신 형량을 줄일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 이사 귀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쌍방울 전 부사장 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씨는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대주주들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도록 복잡한 재무 구조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소식입니다. 대장동 일당이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를 돕자 당시 이재명 시장이 한 유원지 개발 사업 참여를 제안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제안받은 건 백현 유원지 사업입니다. 유원지 땅에 고급 호텔과 기업 등을 유치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제안을 받은 건 2014년 8월입니다.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남 변호사의 사업 참여를 유 전 본부장에게 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을 놓고 지방선거를 도운 남 변호사가 힘들면 곤란하다고 보고하자 이 대표가 외자 유치해서 백현 유원지 사업에 들어오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지 한 달 뒤인 2014년 7월 정진상 전 정책실장이 있던 가운데 시장실에서 보고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가 공식 선정되기 전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남 변호사의 대장동 사업 참여와 선거 지원을 모두 알고 다른 사업을 밀어주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현 유원지 사업은 성남시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무산됐습니다. JTBC는 이 대표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는 28일 검찰 조사를 앞둔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천년 고찰 해인사에서 주지의 성추문에 이어 승려들의 몸싸움까지 일어났죠. 그런데 논란거리가 더 있습니다. 이곳의 승려 2명이 바깥 출입을 삼가는 겨울 수행 기간에 태국으로 가서 골프까지 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태국 치앙마이의 한 골프장, 차례를 기다리는 사진 속 두 남성이 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캐디가 직접 선크림을 발라주기도 합니다. 이들은 모두 해인사 소속 승려입니다. 한 명은 주지를 지냈고 다른 한 명은 해인사 최고 지도자인 방장의 수행비서입니다. 태국에서 골프를 친 건 지난해 12월, 승려들이 바깥 출입을 삼가고 수행에 정진해야 하는 동안거 기간입니다. 게다가 조계종은 승복이 아닌 옷을 자주 입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찰의 고위직 승려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자제해야죠. 죄송한 일입니다. 치앙라이 성지순례 하고요.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만 한 게 아니고 제가 죄인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2년 전에도 여름 수행 기간에 골프를 쳐 비판을 받았습니다. 불교계를 둘러싼 잡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의 봉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해직 직원을 승려들이 집단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가해자 4명을 검찰로 보냈는데 조계종은 아직 징계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종단 관계자는 사법 처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조계종 안팎에서는 빨리 조사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실내 동물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100마리가량의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불이 났던 건물은 허가 없이 지어진 거였고 영업 등록도 제대로 안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건물 위쪽에서 불빛이 번쩍이더니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집니다. 지나던 주민이 신고해 소방관들이 출동했지만 이미 옆동으로까지 불이 번진 뒤였습니다. 오늘 오전 3시쯤 경북 구미의 한 놀이공원에 있는 동물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비닐하우스 형태여서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도 없었습니다. 동물원은 뼈대만 남았고 안에 있던 동물 100여 마리가 모두 죽었습니다. 따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정열기, 버서 일어나서 밖으로 일어나고 토끼나 앵무새, 기니피그 등 작은 동물들이 살던 체험형 동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5마리 이상 동물로 영업을 할 때는 반드시 동물 전시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불난 비닐하우스도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전소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대장상 배치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없어요. 건물이. 구미시는 현장 실사를 진행해 법을 어기고 영업을 해왔는지 등을 판단해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을 협박하며 분신을 시도했던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주민센터로 들어오더니 곧바로 손에 들고 있던 기름을 자신의 몸에 뿌립니다. 깜짝 놀란 직원들과 시민들은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남성은 불붙은 라이터로 위협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을 지르겠다든지 내가 분신을 하겠다 이런 식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계속 기름을 붓고 라이터 불을 들이댑니다. 그 순간 주민센터 직원이 소화액을 뿌리고 경찰이 제압합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충분한 안내가 좀 미비했다고 조금 이제 불친절하게 본인을 느꼈단 말이에요. 이 남성이 분신 시도 직전 공무원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평생 고통받길 바란다고 말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 방해와 방화 예비죄 등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데다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38년 동안 간병일지를 쓰며 정성껏 키운 발달장애 딸이 암에 걸리자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어머니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자녀를 살해한 부모에게는 중형을 선고해온 법원이지만 오늘은 죄가 무겁지만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만의 잘못이라고 하기엔 어렵다며 형의 무게를 줄여줬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60대 이모 씨는 갓 돌이 지났을 때 의료사고로 발달장애를 갖게 된 딸을 38년간 돌봤습니다. 딸이 지난해 3월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은 뒤에도 간병을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 과정에서 딸이 극심한 고통을 겪자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같이 숨을 거두려다 아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법정 구속은 피하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우선 생명을 뺏는 행위는 죄가 상당히 무겁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오로지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38년간 딸을 돌봤고 항암 치료를 받는 딸을 보며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가족들은 선고 직후 한동안 오열하며 법정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누나 생각이 나서 그렇게 많이 우셨을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눈 감는 그날까지는 항상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 속에서. 검찰은 항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설 연휴가 가까워지면서 국회의원이 내건 현수막들 자주 보실 겁니다. 대부분 도로나 철도 같은 SOC 예산을 따왔다고 홍보하는 내용인데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일단 예산을 따와서 현수막에 홍보는 하지만 실제로는 여건상 쓰지 못하는 예산이 수두룩합니다. 이른바 현수막 예산인데 뭐가 문제인지 신혜원, 구혜진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파주의 한 인쇄공장. 의정보고서를 찍는 기계가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의정보고서들 지역 곳곳에 뿌려주며 예산 확보 성과를 알리게 됩니다. 거리 위 현수막도 좋은 홍보 수단입니다. 주로 나랏돈 수십억씩을 더 따왔다는 내용입니다. 경기 안양의 인덕원 사거리, 동서로 시흥과 판교를 잇는 월곶 판교선, 남쪽으로는 인덕원 동탄선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플랜카드 보니까 예산 확보했다고 지하철 생긴다는 얘기 한참 됐잖아요. 한 5, 6년 됐을 거예요 아마. 인덕원역 인근의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두 노선엔 각각 수천억 원의 예산이 주어졌지만 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해 대부분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000억 원가량을 새로 배정했고 국회에선 증액까지 이뤄졌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건 사업 적정성 재검토 대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회가 따간 예산 다 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구 국가산업단 지역이 들어설 예정인 한 시골 마을입니다. 산과 밭이 있는 이쪽 방향으로 서대구역까지 연결하는 대구 산업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에 지금까지 국가 예산 2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허허벌판에 철도가 들어설 조짐은 없습니다. 올게 하나 하면 지금부터 풍이 돌고 할 게 있는데 수익이 아직 어디 된다 하는 수익이 없잖아요. 2달 전에야 기본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실시 설계까지 마치려면 빨라야 2025년에나 삽을 뜰 수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 보고서엔 집행 가능성이 낮아 1,200억 원 감액을 권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올해 1,576억을 더 얹어줬습니다. 지난해 SOC 사업 201개가 11월까지 못 쓰고 남긴 예산은 무려 2조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올해도 SOC 예산 2,800억 원을 증액했는데요. 지난해도 사실상 홍보용으로만 썼던 현수막 예산. 올해도 현수막에만 이렇게 한 줄 쓰고 잠들 수도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10조 원 받고 2,800억 원 더. 국회에서만 수천억 더 늘어난 SOC 예산, 과연 타당할까요? 예산은 나라 살림살이의 근간입니다. 돈이 한 분야에 쏠리면 다른 곳에 쓸 돈이 줄고 제대로 못 쓰면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날리는 겁니다. 지난해 SOC 예산 집행률은 얼마나 될까? 도로, 철도, 공항사업 201개를 전부 살펴봤습니다.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되는 사업이 50개, 집행률이 0%, 한 푼도 안 쓴 사업도 10개나 됩니다. 이 중 4개는 국회에서 총 100억 원 넘게 증액까지 해줬는데 쓸모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확보한 8조 6천억 원 중 1조 9천억 원은 여태껏 놀고 있는 돈입니다. 못 쓴 이유는 제각각이라도 그런 사업엔 돈을 더 얹어줘선 안 되겠죠. 그렇다면 올해는 잘 따져보고 짰을까요? 2023년 국토부 SOC 예산 국회 증감액 리스트도 전수 분석했습니다. 국회에서 50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30개에 달합니다. 어디에 누가 힘을 썼을까? 여당 행안위 간사, 원내 수석, 야당 최고위원회 사무총장까지 전부 다 실세 지역들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경우도 있죠. 정부와 영원에서 증액된 사업 총 11건입니다. 뜯어보면 법사위원장, 전 비대위원 역시나 실세 지역구입니다. 이렇게 창조해낸 예산이 313억 원에 달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부가 증액이 어렵다고 밝힌 사업도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도 증액됐습니다. 근거는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 기록조차 없는 예결위 소소위에서 결정됐습니다. 더욱더 비공개로 더 은밀하게 진행됐습니다. 당연히 이런 잘못된 절차로 제대로 된 예산안 내용이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실세위원과 지도부의 셀프 심사로 탄생한 국회발 예산. 그중 일부는 결국 작년처럼 쓰지도 못한 채 현수막 홍보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홍보성 예산을 늘릴 만큼 줄어든 곳도 있겠죠. 혹시 꼭 필요한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닐지 구혜진 기자가 이어서 전합니다. 지난해 하천이 넘쳐 큰 피해를 봤던 경북 포항의 한 마을. 주민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산사태로 밀려온 토사가 쌓여 하천 바닥이 1m 높아진 채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하천 정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마을에서는 보시다시피 하천강 바닥이 높아져 갖고 저 위에 얹혀 있는 거 있잖아요. 밑에 물 흐르는 만큼 파내야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하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 국회에서 500억이 깎였습니다. 이른바 실세 예산, 현수막 예산을 늘리느라 깎여버린 건 주로 안전과 환경 예산이었습니다. 당장 깎아도 티가 덜 나고 지역구의 생색내기에도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되지도 못할 곳에 돈이 잠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임대주택 사업이라든지 각종 복지 사업을 못했다라고. JTBC 구혜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특별 연설을 마쳤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태형 기자, 윤 대통령의 연설, 이 연설의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경제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며 우리나라의 역할을 크게 4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저탄소 전환, 글로벌 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디지털 질서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경제 해법과 관련해선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와 원전 등에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또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 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다른 국가들의 원전의 필요성을 호소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오늘 연설을 통해 직접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리 연방공대 방문을 끝으로 순방을 마무리한 뒤 내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예, 지금까지 스위스에서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올해로 53번째입니다. 세계 경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정치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유엔보다 힘이 세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엘리트들의 멋있어 보이는 말잔치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의 명함을 이세누리, 윤세미나 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보스 포럼은 세계사 주요 장면마다 분쟁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1990년 동서독 총리도 바로 이곳 다보스에서 독일 통일의 큰 그림을 그렸죠.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재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정도 다보스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유엔도 못하는 일을 해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죠. 그런데 한편으론 구속력도 집행력도 없어서 말잔치에 그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까나페에 고급 와인을 마시며 불평등을 걱정하는 다보스 엘리트들을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부자들의 조세 회피, 행동하지 않는 엘리트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꾸준한데 당장 올해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는데도 미중 정상 모두 불참했고 G7 중에선 독일만 참석했습니다. 그거야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처럼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격화됐기 때문이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말잔치에만 그쳤으면 50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유럽 기업인들의 조촐한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2000년엔 20여 명, 2010년엔 30여 명, 이젠 50명이 넘는 정상이 모이는 자리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계속 따라온 불평등과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됐습니다. 네, 좋은 얘기인데 이 다보스 포럼은 기후위기를 구한 게 아니라 기후위기의 원인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올겨울 알프스엔 이렇게 눈이 없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바로 이 모습이 전 세계 엘리트들이 알아야 할 모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참석자 일부는 전용기를 타고 다보스에 오는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해엔 1,040대 전용기가 왔고 평소보다 2배로 탄소를 더 뿜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JTBC 이세누리, 윤세민입니다.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연인의 경우 시신과 흉기를 찾지 못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검찰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된 만큼 택시기사의 신고를 막기 위해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기영의 자백으로 드러난 전 연인 살해 혐의엔 강도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돈을 노린 계획된 범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범행 전 인터넷에서 먹으면 죽는 농약 등 독극물을 여러 차례 검색했고 살해했다는 시점 뒤엔 곧바로 피해자의 현금을 모두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이기영은 둔기를 한 번 던졌는데 숨졌다고 우발적 상황임을 강조하지만 집안에선 최소 10번 이상 폭행 때 나타나는 혈흔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흉기와 시신을 찾지 못한 게 변수입니다. 이기영이 살인했다는 진술을 번복하면 지금까지 나온 간접 증거만으로 유무죄를 다퉈야 합니다. 살인의 목적과 준비 등을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앞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은 고 씨의 자백에 더해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정황이 계획범죄라는 것을 뒷받침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2005년 대전 내연녀 언니 살인 사건에선 혈흔과 범행 도구가 끝까지 발견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지난해 평택역에서 주인에게 학대받는 모습이 알려졌던 강아지가 지금은 임시 보호자와 잘 지내고 있지만 2달 뒤면 학대하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표시판에 가방을 내던집니다. 땅에 떨어진 가방에서 강아지가 나옵니다. 지난해 8월 평택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강아지 이름은 크림입니다. 지금은 임시 보호자와 지내고 있습니다. 오동이 손, 옳지. 오동이 코, 옳지. 오동이 앉아, 옳지. 아유 잘해. 지금은 안정됐지만 2달 뒤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가야 합니다. 아직 포기도 안 하시고 그래서 동물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로부터 학대받는 동물을 보호자와 격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격리 기간이 끝나고 보호자가 원하면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크리미에게 적용된 격리 기간 6개월이 오는 3월이면 끝나는 겁니다. 정부도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 최소 3일로 돼 있는 격리 기간을 5일로 늘리겠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동물단체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게 뭐 3일이냐 5일이냐 30일이냐 뭔 차이가 있냐고요. 그게 사람이 3일 만에 바뀌고 5일 만에 바뀌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예 학대한 원 주인의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한 할리우드 배우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인데요. 그런데 이 배우는 20명 넘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을 받으면서는 농담 섞인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모바일 디 이슈 시작합니다. And my heart is very full tonight toward the Museum of Cinema for having had la parole to invite me tonight. And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Gratitude must also go out to my fans, without whom I would not have a career. For having had the La Parole to invite me tonight.
사실상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뽑는 공모가 며칠 전 마감됐습니다. 3명이 지원했는데 눈길을 끈 건 바로 정순신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후배인데다가 함께 일했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네요. 현 정부 들어 유독 검사, 검찰 출신 인사들이 곳곳에 포진합니다. 검사 출신들이 흔히 가던 법무부 장관, 법률 비서관 등은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금융감독에, 국정원에, 총리 비서실장, 인사비서관까지, 거기에 이제는 경찰 수사까지 검사가 맡게 될까요? 잠깐 총리 비서실장까지 웬 검사냐 하겠지만 총리가 말하길 대통령 추천이었습니다. 한때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적재적소. 물론 과거에 고시를 패스한 검사들이 똑똑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검사들은 모든 자리에 다 알맞은 인재인지, 무엇보다도 검사가 다 하면 대체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참고로 정순신 변호사는 김만배 씨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적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수중 발레로 익숙한 아티스틱 스위밍은 그간 여성들의 종목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올림픽에선 물속에서 연기하는 남성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있는 남자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힘찬 발이 솟구치고 물보라가 흩어집니다. 섬세한 발끝 동작에 이어 얼굴을 내민 건 남성입니다. 더 빨리가 아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는 이 수영 종목에서 국내 유일의 남자 선수입니다. 물속에서 막 춤추고 하는데 뭔가 저도 약간 해보고 싶고 그런 호기심 때문에 음악도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안무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후 남성도 출전이 가능한 국제대회에 나가 입상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여자 선수들의 또해보다 훨씬 더 높게 띄울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 유연성도 좋고 그리고 표현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아서인지. 가수 변진섭과 한국 아티스틱 스위밍 국제대회 첫 금메달리스트 이주영의 아들이기도 한 변재준. 누구의 아들로 불릴 때가 더 많았지만 이번엔 희망사항이 생겼습니다. 올림픽을 나라 이름으로 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설레기도 하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니까 좀 더 동기도 되고. 내년 파리올림픽에서 38년 만에 금남의 벽이 깨집니다. 8명이 펼치는 팀 종목에 남자도 2명까지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물 밖에서 우아한 연기를 펼치는 동안 물속에선 쉴 새 없이 손을 휘젓는 새들처럼 낯선 길을 걸어온 변재준의 발차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덤덤한 표정으로 출발해 낮은 자세로 추진력을 얻더니 공중에서 3바퀴 반을 돕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는 정말 깔끔한 묘기인데요. 겁없는 스노보더 이민식이 동계 유니버시아드 슬로프 스타일에서 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1차전은 11위였는데 2차전을 완벽하게 해내며 단숨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네, 이번에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황사 때문에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오늘은 공기 정화 식물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면서요? 네, 이 식물이 어떻게 공기를 정화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염물질은 우선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된 뒤에 뿌리로 이동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또 식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음이온이 있는데요. 이 음이온이 하나, 둘 양이온인 오염물질을 끌어들여서 중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때 식물마다 흡수를 잘하는 오염물질이 있어서 용도에 맞게 배치를 하면 좋은데요. 자, 어디에 식물을 둘까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주방은 요리할 때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제거 능력이 우수한, 이름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스킨답서스나 안스롬이 아니죠. 안스리움, 이러한 식물들이 주방에 놓으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화장실은 암모니아 흡수력이 뛰어난 관음죽, 그리고 테이블 야자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방을 한번 볼까요? 공부방은 음이온을 잘 배출하는 그런 식물들이 좋은데요. 네, 이름도 참 특이하고 좋습니다. 공부가 끝나면 개운한 느낌일까요? 자, 개운죽, 그리고 제라늄, 이러한 식물들을 공부방에 놓으면 좋고, 특히나 이 제라늄 같은 경우는 수분 발생량도 높아서 습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비나 눈 소식도 있고 또 내일도 공기가 안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내일 보시면 오늘부터 중국발 스모그나 또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내일 오전까지 서쪽 지역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 예상 적설량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강원 내륙 쪽 산간 그리고 경기 동부 쪽으로 최고 5cm의 눈이 내일 오전까지 쌓일 것으로 보이고, 이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쪽으로는 최고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과 인천, 또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 북부 쪽으로는 1cm 미만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내일 아침 기온 보기 전에 전국적으로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는 그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전까지 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기온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3도, 전주 0도, 대구 영하 1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1도, 전주 2도, 대구 4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네, 연휴 첫날인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이 설 연휴 당일인 일요일에 큰 추위는 없겠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이고, 또 설 연휴가 끝나는 화요일에 서울의 아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고, 또 전라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서해안 쪽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